서울시 주거 재생을 담당하고 있는 김창규 팀장이에요. 저녁 시간에 이렇게 참석 많이 해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주거 재생 앞으로 주민들과 함께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요즘 지금 신정부 들어서도 도시 재생이 굉장히 핫 이슈가 됐잖아요. 신정부에서도 재생 지속적으로 예산 대규모 투입도 하고 함께 하겠다. 이런 방향에 맞춰서 저희 서울시에서도 저층주거에 대한 주거재생 어떻게 할 건지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목을 함께하는 서울시 주거재생 이렇게 적었습니다. 먼저 저층주거지 종합적인 관리 방향하고 저희 해제 지역이나 저층주거에서 어떤 재생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집수리 보편적으로 집수리 지원을 어떻게 주민들께서 받을 수 있는지 그런 사업 내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생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선 재생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하는 영화를 한번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안 나올까요? 도시는 사람을 위해 탄생하고 사람의 삶과 함께 성장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쇠퇴해 갑니다.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말이죠. 그렇게 한 시대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는 도시들이 늘어나면서 도시를 되살릴 여러 방법들이 등장해 왔는데요. 이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사람과 역사, 문화, 자산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면서 쇠퇴하는 도시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바로 도시재생입니다. 세계가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발전해온 서울. 전후 50년대 판자촌을 시작으로 서울은 끊임없이 도시 환경을 개선하며 역동적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산업화 시대, 강북에 밀집된 도심 기능을 분산시키기 위해 강남을 비롯한 주변 지역으로 도시 확장이 이루어졌고요. 그렇게 개발과 재개발이 반복되면서 확장된 도시 공간에는 대단지 아파트와 초고층 빌딩들이 빠르게 들어서 오늘의 세계적인 대도시 서울을 만들었죠. 하지만 급속한 변화 과정에서 서울이 미처 고려하지 못한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미 그곳에 뿌리내린 사람들이 일과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고 미래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도시의 자연과 유구한 역사, 문화 자산이 훼손되어 왔습니다. 선진 도시들이 최고의 자산으로 여기는 도시의 정체성도 점차 사라져갔고요. 이러한 문제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시작된 것이 바로 서울형 도시재생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고 서울 고유의 정체성을 살리고 지속 가능성까지 약속하는 서울형 도시재생. 한때 도심 특화 산업의 중심이었던 세훈 작가는 문화, 관광과 연계한 도심산업 거점으로 되살아나고 오랫동안 잊혔던 마포 석유 비축기지는 정체성을 살린 시민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베드타운화 되어가는 창동 3개 지역은 일자리가 넘치는 신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새롭게 거듭나며 이화장수, 창신 수민처럼 노후한 주거지는 골목경제 기반의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살기 좋은 마을로 변모합니다. 그렇게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춰 시민의 삶의 질과 서울의 경쟁력을 함께 높이는 도시발전 모델. 단기적인 성과보다 긴 호흡으로 더 나은 변화를 이루어가는 서울형 도시재생. 시민의 힘으로 따뜻하고 경쟁력 있는 서울을 만듭니다.
동영상을 보셨고요.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 개념에 대해서 시대적인 맥락에 따라서 많이 변화되어 왔습니다. 현재는 이제 도시재생입니다. 도시재생이 뭐냐 읽어보죠. 문제 해결이 필요한 지역을 종합적인 비전과 처방을 통해 물리, 환경, 사회, 경제적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 이 정의를 보시면 물론 아마도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이 딱 해당되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해나가야 될 그런 사업 아닐까 싶습니다. 서울은 시대적 상황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60년대에는 전쟁 복구와 산업화, 70, 80년대는 도시 확장과 신시가지 개발, 그리고 2000년대는 균형 발전, 이런 시대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어 왔고요. 서울은 최근에는 어쨌든 저성장 시대, 서울뿐만이 아니고 전 도시나 국가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성장률은 낮아지고요, 노령 인구 비율은 높아지고, 그리고 청년 실업률은 높아지고, 이런 저성장 시대에 들어서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저성장 시대에 대해서 서울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울형 도시재생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행정과 주민 여러분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될 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비전을 함께 만들고, 그리고 함께 잘 살고 함께 행복한 따뜻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 서울을 만들고자 비전을 정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층 주거지가 현재 시가와 면적의 35% 정도 됩니다. 거의 아파트로 변화된 것 같지만 아직도 35%에 해당하는 약 111제곱킬로미터의 저층 주거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저층 주거지를 어떻게 잘 관리할 거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질도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우리 주거지 관리 방향은 전면 철거형의 재개발 아니면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주거지는 계속 노후화되고, 노후되면 또다시 이제 철거 재개발하고, 이게 그 이전까지의 도시관리 모습이었다고 하면 앞으로는 지역 단위의 재생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물론 집단적으로 재개발이 꼭 필요한 지역은 지금도 하고 있는 상태고, 또한 집수리 지원을 통해서 저층 주거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다는 방침입니다. 저층 주거지를 살펴보면 이제 1, 2인 가구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합니다. 굉장히 저렴한 주택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다양한 세대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요. 또한 경관적으로나 환경, 역사문화적으로 봤을 때도 보존해야 될 가치가 굉장히 있는 지역, 그리고 커뮤니티가 살아있는 이런 지역이 바로 저층 주거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저층 주거지 현재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과 주거환경관리 사업, 이런 사업들을 현재 91개 굉장히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런 체감 가능한 지원을 통해서 앞으로 오래도록 살고 싶은 주거지로 다시 살리겠다는 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전을 전체 저층 주거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두 번째는 소규모 정비 사업을 활성화해서 주민들이 선택해서 개량하고 지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리고 공공 지원을 통해서 집수리, 골목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 이 큰 세 가지의 방향을 두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거 재생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99개에서 재생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매년 10개소씩 해서 5년간 50개소의 재생 사업을 확대 시행하게 될 경우에 저층 주거지의 약 25% 정도가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관리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고요. 두 번째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다양한
소규모 정비 기법들을 주민들이 선택해서 개량하고 지을 수 있도록 활성화하고 지원하겠다. 유지보수나 집수리, 그리고 리모델링, 협소주택, 뭐 주민들이 자율주택 정비사업, 그리고 조금 더 크더라면 가로주택 정비사업까지 다양한 제도들을 활성화해서 주민들이 선택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해서 부족한 기반시설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 자세한 사업에 대해서는 뒤에 이어진 SH공사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개량 시급한 주택 밀집지역 중심으로 해서 집수리와 골목 환경 개선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집수리 비용 보조, 현재 재생 활성화 지역에서는 이제 보조를 하고 있고요. 또한 골목 환경 개선, 그리고 설계 지원까지 통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저층 골목 주거지를 보존하고, 또한 집수리 활성화되면 지역 일자리 창출 등과도 연계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층 주거지를 서울시가 어떻게 관리할까 전반적인 말씀드렸다고 하면, 여기는 이제 저층 주거지에서 재생사업, 주민들이 이제 할 수 있는 재생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입니다. 먼저 도시재생을 다시 한번 법적 정의를 한번 봐보시면요. 그게 쇠퇴한 도시를 지역 역량을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 창출 및 지역 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 사회, 분리,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법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역에 관한 특별법까지 생겨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대상 지역은 인구가 감소한다든지 산업이 이탈한 지역이라든지 건축물이 노후화한 지역, 이 중에서 2개소가 해당한 지역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할 수 있겠고요. 서울시내 거의 저층 주거지는 여기에 다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면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에서 하고요. 10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게 되고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그 희망지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의 역량 강화 사업을 먼저 시행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시행합니다. 희망 사업은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단계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은 현재 8개 지역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창시 승인 많이 들어보셨으면 종로 창시 승인부터 시작해서 상도동까지 8개 지역에서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지금 현재 사업을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로 지금 금천에서는 지금 그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시행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성북 장의에 있는데요. 여기도 뉴타운의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입니다. 해제된 지역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해서 현재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주거환경 개선하는 그 차 없는 거리 조성이라든지 보행 환경 개선 사업, 그리고 그 주민 편의시설 등 그 문화공간 조성 사업 등 13개 사업에 100억을 투입해서 현재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에 이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는 희망지 사업과 희망도듬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는 활성화 지역으로 바로 지정을 해서 사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재생사업이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행정과 같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어떤 역량이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굉장히 더디게 오래 진행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준비 단계라는 희망지 사업을 먼저 시행하고 재생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지 사업은 도시재생 사업을 지정하기 이전에 사전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해 선정한 지역으로서 이런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서 우수 지역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뉴타운 재개발된 그 해제 지역을 이제 우선적으로 해서 지정하게 되고요. 주민들의 참여가 높은 지역을 우선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신청 자격을 보면 10인 이상 주민들이 모여서 신청을 하면 되겠고요. 지원 조직과 함께, 그러니까 주민들을 도와줄 지원 조직과 함께 신청을 하게 됩니다. 희망사업으로 선정되면 어떤 사업이 하냐면 주민 설명, 그러니까 재생사업이 무엇이다라는 설명회와 교육, 그리고 홍보 이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돼야 되고요. 그리고 지역의 어떤 문제라든지 필요한 게 무엇인지 주민들 스스로 이렇게 의제를 찾고 발굴해 보는 작업, 그리고 주민 조직을 구성을 지원하고요. 주민들이 스스로 사업을 해볼 수 있는 소규모 공모 사업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1억 2천만 원까지 지원해서 주민들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16년도에 처음으로 도입을 했고요. 그 20개소를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천구에는 독산 4동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우여곡절 4년 끝에 취소가 돼서 사업을 못한 상황이 납니다만 2016 작년도에 20개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런 다양한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을 6개월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한 결과 우수 지역을 10개소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현재 사업에 착수해 있는 상태입니다. 희망사업 일정을 한번 보시면요. 매년 2월에, 올해 2월에 공고를 해서 이제 신청에 의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6월 2일 날 선정해서 발표까지 올해 사업은 사실상 선정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이유는 내년도에 주민들이 준비를 하셨다가 신청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14개소 선정 지역입니다. 금천에도 독산 2동이 선정이 돼서 현재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희망지 사업을 말씀드렸고, 희망지 사업보다 더 전 단계 희망 보듬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이 지금부터도 그러니까 신청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주민 공모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이 우리 희망 보듬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주민 모임의 활동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주민 활동가를 파견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희망 보듬 사업을 한 지역은 희망지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게 되고요. 신청은 5인 이상 주민들이 모여서 신청을 하면 한 4, 5개월에 걸쳐 사업을 약 8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서 주민들이 모여서 우리 동네를 논의하고 어떻게 갖고 나갈 것인가를 모임 형성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지금 7월 이달 말 얼마 남았습니다.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에 공고를 시작으로 선정과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주거환경 관리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단독이나 다세대 주택 밀집한 지역에서 공공은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를 해주고 주민들이 스스로 주택 개량을 해 나가는 사업이고요.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의 축소판이라고 소규모의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주거관리사업 77개 구역이 시행되고 있고요. 해제 지역은 32개. 저희가 재생사업에서 해제 지역에 많은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금천구에서는 3개의 사업, 광리사랑마을, 금화마을, 복숭아마을 이렇게 3개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진행 단계를 보시면 후보지하고 지역 선정, 그리고 선정이 되면 부상안과 구역 지정 단계, 그리고 사업 실행 단계로 나눌 수 있고요. 주민들이 그럼 어떻게 이 사업을 하겠느냐?
주민들이 구청에 일단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마 이 재개발 해제 지역은 다 여기 해당이 될 것으로 보고요. 주민들이 구청에 요청을 하시면 이 지역이 과연 할 만한 지역인지 그런 판단을 통해서 이제 후보지로 선정하고 대상지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느냐 보시면 가로환경 개선이나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 시설을 정비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주택 개량에 관한 사업, 그리고 주민 공동 이용 시설, 마을회관이나 공동 육아방 등 주민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을 약 20억에서 30억 정도를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그 시흥동의 박리사람 마을이 굉장히 사업이 모범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받는 지역입니다. 2011년도부터 사업 추진돼서 14년까지 공공사업이 이렇게 완료돼서 현재도 주민 공동 이용시설이 잘 운영되고 있는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재정비 촉진 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이런 약 5만 제곱미터 이 넓이의 지역이고 아마 그 해제 지역들이 거의 한 5만 제곱, 4, 5만 제곱미터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서 하고 이 지역에서 40억에 여기는 이제 면적이 좀 크단 아마 이거 40억 예산을 들여서 마을회관이나 그리고 복지관 리모델링 등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했고요. CCTV 설치 사업 등 40억을 들여서 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집수리 지원 사업입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당장 이제 도로라든지 동네 전체적인 환경이 좋아지는 사업을 진행했다고 보면 이제 내 집이 어떻게 고쳐져야 될 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수리에 대한 그 전반적인 그 안내를 하는 홍보 동영상을 한번 보시고. 개그맨 조윤호 TV에서 홍보대사 주부님께서 장마철에는 비가 새서 너무 찝찝하고 또 다들이 안 되니까 겨울에 너무 춥던 우리 집을 바꿔달라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하실 전문가 박항육 목수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영상부터 확인해 보시죠. 어떤 공사를 해야 될지, 또 공사 비용은 얼마나 들지, 또 어떤 업체에 맡겨야 될지 정말 막막합니다. 네, 맞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어려운 상황인데요. 서울시에서 집수리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하! 정말 간단한 리모델링부터 전면 신축까지 주택과 관련된 모든 공사를 최대 9천만 원까지 용자 지원해주는 서비스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문 상담사가 직접 찾아와 주택을 진단해 준다고 한다던데요. 네, 집수리를 희망하는 시민이 홈페이지나 120 콜센터로 신청을 하면 전문 상담사 집수리 닥터단이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해드립니다. 와, 정말 친절하네요. 집수리 방법을 알려드리는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공구도 무료로 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서비스는 홈페이지 서울시 집수리닷컴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못 하신다고요? 그럴 땐 당황하지 말고 스마트폰 어플을 깔면 끝! 우와, 이 집이 아까 그 집 맞아요? 대박! 고쳐 살까? 참고 살까? 수리, 집수리. 이제 더 이상 찾지 마시고 집수리 지원받아 고쳐 살면 걱정 끝!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예, 동영상을 잘 보셨죠. 집수리 지원 사업은
그러니까 내 집이 고쳐져야 주민들이 좋아졌다는 걸 느끼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집수리에 대한 크게 세 가지 집수리 아까 닷컴 보셨지만 그런 기반 구축부터 시작해서 공사비나 또 집수리 융자 지원 확대 그리고 집수리 아카데미 교육부터 시작해서 매뉴얼 제작 등 이런 공감대를 확산하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영상에 보셨죠? 집수리 홈페이지 요 집 주소로 집수리 종합 정보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여기 가시면 아주 많은 자료들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찾아가는 주택진단 서비스 신청부터 시작해서요. 집수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업체 소개까지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집수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메일 하면 이런 다양한 집수리 담당자부터 시작해서 많은 자료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집수리 지원은 주택 소유자,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 소유자들에게 융자를 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재생사업지역에서는 이자율이 연 0.7% 그리고 그 이외 지역에서는 융자금리의 2%를 서울시에서 지원해서 융자를 해드립니다. 지원은 도배 장판부터 시작해서 리모델링, 신축까지 주택과 관련된 모든 공사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립니다. 자세히 보시면 금액을 보시면 집수리는 단독은 4,500만원 그리고 다가구 다세대는 2천만원 신축일 경우는 단독은 9천만원 그리고 다가구 다세대는 4천만원까지 이렇게 융자 지원을 해드립니다. 융자를 잘 보셔서 그러니까 현재 많은 주민들도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이용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집수리 공부대에서도 각 구별로 최소한 한 개소씩 이렇게 운영하고자 하고요. 다양한 공부들을 이렇게 대여해서 주민들이 직접 집수리를 할 수 있도록 대여소를 적극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시행하고 있고요. 또한 주민들이 직접 내 집을 고칠 수 있도록 어떤 이론 교육부터 시작해서 실습 교육까지 이렇게 올해는 지금 그러니까 2달 코스로 해서 3개 과정 3차에 걸쳐서 집수리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집수리 아카데미에 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선착순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집수리 우수 업체를 발굴해서 육성을 하고 이렇게 홍보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설명 이렇게 다 드렸고요. 저희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희망도듬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이 재생사업을 알아가도록 하고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들의 역량이 이제 갖춰지고 이런 지역에 대해서 재생사업을 시행을 하고요. 그리고 소규모 정비기법을 활성화해서 주민들이 다양한 집수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축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사업까지 이렇게 다양한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고 네 번째로 집수리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서 주민들이 집수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종합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 지금 짧은 시간에 이게 다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이 현재 지역에서 주민들이 모여서 요청을 하시면 일단 구 도시계획과에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찾아가서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여기서 주민들이 우리 동네 재생사업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부분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안내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 도시계획과를 통해서 이렇게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함께 서울시나 구청이 혼자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저희가 재생사업을 주민과 함께 해서 저층주거지를 살기 좋은 마을을 이렇게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시 주거재생과의 김창규 팀장님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설명 중간에 저희 또 시의회 의원님이신 강구덕 의원님께서 중간에 오셔서 잠깐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강구덕 의원님이십니다. 박수. 혹시 앞에 지금 설명해 주신 게 있는데요. 그 설명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이렇게 있으면은 좀 메모해 두시고요. 일단 설명 전체 다 듣고 질문 받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점은 지금 주거 재생, 뭐 재생 활성화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지역에 뭔가 조금 관심 있고 좀 앞서 가시는 분들께서 5분 이상만 뭔가 좀 의기투합하면 콜 해주시면 구청이건 시청에서 시작 단계부터 해가지고 많이 좀 지원하고 어떻게 하면 동네를 바꿀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찾아가 보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다음은 SH공사의 이원철 부장님께서 지금 이 설명은 조금 더 실질적인 얘기가 될 겁니다. 내가 집을 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같이 뭔가 뭐 연립, 재건축 이런 것들 어떻게 하면 되나 내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SH공사가 요즘에 이제 재생과 관련된 일들을 직접 하시면서 주민들이 뭔가 조금만 동의해가지고 요청하시면 SH공사에서 조금씩 전문적인 검토 이런 것들도 간략하게라도 이렇게 좀 해서 주민분들께 설명드리고 이런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SH공사 저층주거지원부장 이원철입니다. 금천구 주민 여러분들 만나뵈서 오늘 대단히 반갑고요. 오늘 제가 드리는 설명이 돌아가셔서 여러분 이웃과 잘 상의하셔서 같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이어졌으면 바람입니다. 앞서서는 이제 서울시에서 서울시 김창규 팀장님께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저층주거지에 대한 조합관리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는 이제 SH공사는 실행 기관으로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간단히 이제 해제 지역에 대한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전체 서울시내 이제 해제 저희 정비 예정 구역이 한 680개 정도 됐었는데요. 지금 한 반 정도가 해제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금천구가 한 17개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쪽 주민들 상황을 살펴보면 주민들 여러분들 굉장히 그 주거 환경도 열악하고 기반 시설 부족하고 또 전문 지식도 부족하고 또 매니지의 면에 있어서 자가 정비의 한계를 많이 느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서울형 저층주거지 재생모델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재생모델의 개념을 보면 요즘에 그 새 정부들은 그 뉴딜 정책하고 일맥 좀 같이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보면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편리한 부대공유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요. 대신 이제 폐쇄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단독 다세대 주택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반 시설이 좀 많이 부족하죠. 편의 시설도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저희가 조금씩 편의 시설이나 혹은 주민 공동 시설을 확충을 해서 결국에는 아파트 단지의 유사한 개방형 단지를 조성해보자 하는 게 재생 모델의 개념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실현할 거냐라는 그런 재생 모델의 방향성을 보면 저희가 그 10분 동네 기반으로 이제 조성을 하려고 하고 10분 동네가 이제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걸어서 뭐 반경 한 10분 거리에 대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준 동네를 만들자 그런 개념이고요. 거기서 좀 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민들이 주도를 해서 필요한 시설물들을 결정하는 등 동네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제 뭐 서울시나 자치구나 SH공사에서 기술적 행정적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소규모 그러한 그 주민공동시설이나 편의시설은 소규모 정비 사업을 할 때마다 점진적으로 조금씩 확보를 해서 마련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저층주거지도 개방형 단지로 만들어서 아파트 단지의 그런 유사한 유지관리 보수 시스템을 갖춘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해보자 하는 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재생 모델의 방향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릴 그 서울형 소규모 주택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종류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건축 협정 사업하고, 그다음에 서울형 자유주택 정비 사업, 그다음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규모별로 좀 분류를 해보면은요, 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 그 다음 자유주택 정비 사업, 건축 협정 사업 이렇게 좀 구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재개발 재건축은 이제 1만 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단지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1만 제곱미터 미만이 중소규모 정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유주택 정비 사업은 한 10필지 내외의 소규모 정비 사업이고, 건축 협정은 한 2필지 이상의 연접된 건축주들이 같이 정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과 가로 정비는 이제 그 조합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요. 자유주택하고 건축 협정은 주민 합체 방식입니다. 그래서 주민 100%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규모 층수로 보면은 재개발 재건축은 이제 15층 이상 고층 아파트로 보시면 되고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평균 7층 정도의 중층 단지, 그 다음에 자유주택 정비나 건축 협정은 한 5층 정도 내외의 그 주택 규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건축 협정 제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축 협정 제도는 건축 협정 제도의 장점은 2개 이상의 대지를 협정을 통해서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서 신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장 큰 매력은 자력갱신이 불가능한 그런 이형 필지나 맹지 등도 그 건축 협정을 통해서 적도 조건이 양호한 인접 대지와의 그 건축 협정을 통해서 개발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 협정을 어떻게 하냐면 각각의 서로 다른 토지의 주인들이 협정을 맺어가지고 하나의 협정을 맺으면 하나의 토지로 간주해서 개발한다는 게 원칙이고요. 그리고 1인이 다수의 토지를 연접해서 가지고 있을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1인 협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건축협정 사업의 장점이 5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 첫 번째 사업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건축이 불가능한 맹지에서도 건축 행위가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대표적인 사례를 보게 되면 이와 같은 곳이 서울 시내에 꽤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적도 조건이 해결되는 부분은 정비가 가능한데요. 그 안에 있는 맹지, 사도에 들어간 맹지들은 사실 건축 허가가 나기 어렵거든요. 그럴 경우에 두 토지2가 협정을 맺게 되면 하나의 대주로 간주를 해서 개발이 가능합니다. 여기 이렇게 붙여서 개발을 했는데요. 협정만 맺고 붙이지 않아도 되고요. 토지 경계선을, 대지 경계선을 이런 식으로 붙이셔도 됩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는 토지 분할 및 맞벽 건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서울 시내 같은 경우에는 뭐 국가적으로는 60제곱미터 이하만 대지 분할이 제한됐는데 서울시는 90제곱미터 이하의 대지 분할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이 그 소규모 90제곱미터의 소규모 필지에다가 이렇게 좀 이형의 이런 필지들은 사실 개발의 효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이럴 경우에는 같이 협정을 맺으셔서 필지도 똑바로, 대지 경계선도 똑바로 펴서 같이 합법 건축으로 건축을 하시게 되면 개발의 이익을 많이 향상시킬 수가 있고요. 비단 2개의 필지뿐만이 아니고 블록 전체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블록 단위로 협정을 맺어가지고 가능하고요. 이런 것들은 아마 집단적 건축 협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점은 건폐율 용적률을 통합 산정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앞에 있는 토지에는 이종 일반 경우에 용적률이 2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를 다 찾아먹고 더 찾을 수도 있는데 못 찾아먹는 빌딩이 있고, 뒤에는 이제 일조권 사선 제한 때문에 용적률을 한 150%밖에 못 찾아먹는 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합쳐서 건축 협정을 해서 개발 행위를 하게 되면 뒤에서 못 찾는 용적률을 앞에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개발의 이익을 토지주택에서 나눠 가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구축 토지에 대한 일조권 사선 제한이 미적용된다는 겁니다. 대부분 저희 건축할 때 그 사업성을 저하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게 북측 일조권 사선 제한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단독으로 개발을 하시게 되면
필지 경계마다 전부 다그 일조권 사선 제한을 받아가지고 사업성이 많이 저하가 되는데요. 같이 협정을 하시게 되면 제일 첫 번째 있는 북측에 면한 토지 경계선에서 대지 경계선에서만 1조 사선 제한을 받고 중간에서는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성을 높일 수가 있고요. 굳이 안 붙이셔도 됩니다. 이런 경우에 협정만 맺으면 그냥 반듯하게 건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조경 진입도로 주차장, 지하주차장 통합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별로 했을 때는 이렇게 조경을 별도로 이렇게 곳곳마다 돼 있는데 합치게 되면은 조경시설을 양쪽으로 밀고 중앙에 이제 정식 통로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 아주 소규모 빌라나 그런 것들은 사실 계단실 면적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두 개의 필지를 합쳐가지고 계단실하고 엘리베이터실을 그 중간에 토지와 토지 중간 경계선에 놔가지고 건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임대 비율을 좀 높일 수가 있겠죠. 전용 주거 바닥 면적 비율을 더 많이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도 협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 지하 주차장도 공동 지하 주차장을 갖다가 한꺼번에 건설을 하고 위에 별도로 건물을 지어서 하는 이러한 방법의 협정도 가능하고요. 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 필지로 하게 되면 주차장 면적을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협정을 하게 되면 일조권 사선 제한 등 불리한 땅에다가 같이 주차장을 통으로 만들고 용적률 확보하기 유리한 곳에 이렇게 있는 계획을 하게 되면 사업성을 많이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건축협정 지역이 모든 지역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하고요. 그 다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주거환경 관리 사업고요. 그 다음에 존치 구역, 그 다음에 이제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 있는데 조례로 정하는 전체적인 구역은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하고 아마 정비 해제 구역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협정으로 완화받는 사항은 조경 면적의 약 20% 정도 완화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 건폐율은 서울 지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미 그 국토계획법과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리고 용적률도 통합 심의를 하는 조건으로 해서 20% 정도의 완화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가로벽의 높이 제한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도 20% 범위 안에 완화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대지 상호간의 1조 등의 확보인데 요거는 북측에 대한 1조권 사선 제한은 아니고 채광 방향에 대한 1조권 제한은 약 20% 범위 안에서 완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공사에서 이제 그 두 개 필지를 한번 협정으로 맺어서 시범 사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성북구 장위동 230-132번하고 217번지 이 두 개 땅을 협정으로 맺어서 사업을 한번 검토해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니은자고 기역자고 약간 좀 이형의 필지고요. 그렇게 해서 했을 때 이렇게 이형의 필지를 각각으로 개발을 했을 때 연면적은 약 한 1111 정도 나오고 용적률은 176% 찾았었는데 중간에 있는 그 대지 경계선을 갖다가 일자로 쭉 피고 이제 협정으로 해보니까 저희가 이제 연면적 1234에서 용적률을 한 195 정도 그렇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작년 2016년 말에 준공된 거고요. 이거는 이제 협정 전에 단독주택으로 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례를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서울형 자율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자율주택 정비 사업은 노후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최소 4필지 이상 10필지 내외를 통합 개발하는 그 정비 방법인데요. 주민주도형 정비 사업이고 서울시와 SH공사가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6개의 필지가 있으면 통합으로 해서 하나의 필지로 이제 합필을 해서 개발한다는 그런 개념이고요. 기본 방향을 보면은 서울시의 어떤 기술적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주민 여러분들은 자율적인 주택 정비를 하시고요. 그 다음 10필지 내외의 통합 개발을 해서 지층 공간 이용을 극대화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개발 효율을 향상시키고 주거하고 위생 환경도 개선시킨다는 데 있고요. 그 다음 서울시에서 그런 미분양은 아니고 이제 일반 분양 주택을 갖다가 저희가 매입을 해서 미분양에 대한 위험 해소하고 또 동시에 안전적인 산업 구도를 마련을 해드리고요. 또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권장을 해서 지역공동체도 활성화하고 또 지속가능한 마을 공동체들을 유지시켜주는 게 그 기본 방향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에 있는 대규모 정비사업과 비교를 해보면 이제 기존에 있는 정비사업이 이제 대형 건설회사나 시행사업 위주의 그런 개발 방식이라고 하고 이분들이 이익을 많이 가져가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 규제 및 사업 절차도 복잡하고 사업 기간이 장기간 걸린다는 데 반해 자유주택 정비사업은 주민 중심의 주민주도 개발로 주민의 이익을 이 개발의 이익을 주민들이 가져간다는 개념이고요. 물론 손해도 여러분들이 지셔야 되고요. 그 다음 보통 30호 미만이나 50호 미만으로 해서 건축법에 의한 빠른 사업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거하고 설계할 때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한 맞춤형 주택 설계가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SH공사의 참여로 쉽고 편한 주택 정비를 할 수 있다는 그러한 그 기존 대비 대안적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밑에 안 보이는데 기존이 이제 개발 시행자 중심이라고 하면 지금은 어떤 서울시 지원의 주민 중심의 정비 방향이라고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모 도시적 활성화 구역에 있는 10개 필지를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이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역 연립으로 저희가 설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새로 짓게 되면 당연히 뭐 주택 성능은 다 좋아지고요. 요즘에 문제되고 있는 내질 설계도 가능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장점이라고 하는 거면은 단독 개발 대비 이제 우수 건설에서 참여가 가능하고요. 그다음 또 그와 동시에 품질 확보도 기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법적인 최대 용적률 확보가 유리하다라는 게 이제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 구조도를 보시면 토지에 주민 여러분께서는 주민 합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주시면 되고요. SH공사에서는 사업성 검토를 무료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편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사업관리 업무를 대행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여러분들의 일반 분양주택을 매입을 해서 그 비용으로 공사가 진행할 수 있도록 공사비 지급을 해드리고 동시에 사업 리스크를 해소하는 그런 사업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얘가 내년도 2월달 되게 되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특례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이 시행되게 되면 주민 합의체를 구성하게 되면 시장에 신고를 해서 이게 법의 어떤 테두리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좀 더 안정적인 사업 구도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SH공사도 공공기업과 공동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공사에는 임대주택을 공사 기간 중에 임시 거주주택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주택 소유자, 세입자 다 가능하고요. 기타 뭐 노상이나 노예주차장의 권리를 확보했을 경우에는 주차장 마련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정비에 기반 시설의 공공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어떤 그 지자체의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성 검토를 의뢰하시는 방법은 저희 공사 홈페이지, SH공사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검색창에 참여 의향서를 치시면 이러한지 그 양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양식에 의거해서 토지주 여러분들이 한 80% 이상 서명을 받으셔서 저희 공사에 요청을 하시면 우편도 되고 전산도 되고 또 직접 전화를 걸으셔도 됩니다.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으셔서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사업성 검토를 해드리고 찾아가서 설명도 해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서울형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개념은 노후 불량 건축물들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기존에 있는 가로를 해치지 않는 유지하면서 시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 요건을 보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1만 제곱미터 미만의 가로구역에 해당되는 구역을 대상으로 시행을 하고요. 전부 다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원하시는 구역만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원하시는 구역의 주민 동의율 80% 이상이 돼야지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요. 최소 사업 단위 기준은 단독주택만 있을 경우에는 10% 이상, 공동주택이나 혹은 단독주택과 혼합 시에는 20세대 이상 돼야지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로주택 정비
정비 사업의 어떤 개념이라고 보시면은 기존에 있는 단독 다가구 뭐 이런 것들은 보통 5층 이하의 저층 주택들이고요. 그다음 공동주택 아파트라고 하면 한 15층에서 뭐 2, 30층 정도 올라가는 그러한 그 대규모 단지라고 하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양쪽에 약간 중간 형태의 결합한 집합주택이다. 평균 한 7층 정도의 집합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기존에 있는 사업 단계를 보면 보통 9단계입니다. 사업 준비, 시행, 관리, 처분, 사업 완료 뭐 이렇게 9단계로 해서 한 8년 6개월이 걸리는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 준비 기간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설립 없이 주민 총회만 열어가지고 조합 설립만 하면 토지 등 소유자 80% 이상 동의하에 조합 설립만 하면 6단계로 사업이 가능하고요. 평균 한 3년 정도, 3, 4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지원 현황,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공공지원 현황은 크게 3가지입니다. 이제 초기 사업 지원하고요. 그다음 건축공사비 융자 지원하고 그다음 미분양 주택 매입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세하게 보시면 공공지원 사항 중에 이제 1번 초기 사업 지원 사항을 보시면 저희가 사업성 서비스를 지원을 해드립니다. 사업성 분석 서비스. 여러분들이 사실 가장 궁금해하시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추진을 원하시면 조합 설립을 위한 행정 서비스를 저희가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무슨 양식을 해야 되고 어떤 절차를 다음에 이행하셔야 되는지 저희 공사에서 이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사업성검토 의뢰 신청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사업 구역 안에 10% 이상 요청을 받으셔서 동의를 받으셔서 30% 정도 된다라고 하면 3명 정도 이상의 동의를 받으셔서 시청이나 구청에 요청을 하시면 SH공사에서 사업 규모 검토와 그다음에 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을 산정을 해서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고요. 찾아가서 설명도 해드립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저희가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서울시에서 전액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부담 안 가지시고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건축공사비 융자 및 지원 사항인데요.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건축공사비 융자를 해줍니다. 용도는 이제 사업비, 공사비고요. 건축공사비의 40%에 최고 30억 원 이내를 이자 2%로 지원을 해드립니다. 근데 이제 지원 조건 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조합을 대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미분양주택 매입을 해드린다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하면은 가장 시공사나 금융권이 가장 안 들어오는 이유가 대부분 다 사업 자금 투입에 대한 사업 자금 회수가 어렵기 때문이고 그 원인이 바로 이 미분양입니다. 그래서 미분양 때문에 사실은 대부분 다 사업이 안 되는데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여러분들이 정비 사업을 완화하기 위해서 미분양 주택을 매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 8호 이하 3억 원 이하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사업 구도와 마련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H공사에서는 이제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2단계로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이제 신석사업성 분석하고 2단계는 정밀사업성 분석인데요. 신석사업성 분석은 저희가 컴퓨터로 분석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오토 SD라는 자동 설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10% 도움이 없이 누구든지 시청이나 구청을 통해서 되고요. 주민 여러분들께서 저희 공사에 직접 전화 걸어가지고 원하는 대상 사업지를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사업성 검토를 해드리고요. 기간은 아마 일이 요즘에 좀 많아서 한 10일 정도 이상 좀 걸린다는 거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전체 계략적인 추정 사업비하고 분담금, 그 다음에 컴퓨터가 그린 이러한 그 자료들을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근데 이게 기계가 하는 일이다 보니까 정밀 사업성 분석했을 때보다 약간 좀 한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밀 사업성 분석입니다. 이거는 이제 외부 건축사나 회계사 등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건축 계획도 하고 가격 자문 등을 병행하는 사업성 분석이고요. 아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하는 그 사업성 분석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 구청이나 시에 접수를 해주시면 저희 공사가 한 40일 정도 한 달 반 정도 이내로 회신을 해드리고요. 원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찾아가서 주민 설명회도 같이 해드립니다. 이거 아까 1,000만 원인데 시에서 전액 다 부담한다는 거 유념해 주시고요.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현재는 도정법상에 들어가 있는데 내년도 2월달 되게 되면 빈집이 소분주택 정비 특례법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렇게 옮겨와서 대표적으로 더 변화되는 게 추가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게 매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매도 청구가 없어서 사업이 진행하려고 했다가 잠시 좀 스톱되어 있는 현장들이 많은데 내년서부터는 80% 이상 동의를 받아서 나머지 20%는 매도 청구 방식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거 하고요. 나머지 이주주택이라든가 뭐 주차장 완화 이런 것들은 저희 공사에서 지원하는 사항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앞서서 설명드린 자유주택 정비 사업하고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마스터 플랜에 대한 그 개방형단지 마스터 플랜에 대한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기존에는 이제 저희 동네에 뭐 4개의 공공시설밖에 없는데 한 12가지 정도가 더 확충됐으면 좋겠다 해서 뭐 근린공원도 있고 뭐 마을 회관이라든가 공부방, 도로 정비는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은 그러한 것들을 주민 여러분께서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셔서 동네 정비계획을 수립하시고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 의견을 조율해 주시면 이제 저희가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라든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 협정들이라든가 하면서 주민 편의시설이나 공동시설을 조금씩 확충해 나가고요. 또 거기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라든가 중앙용 관리 사업과 같이 하면서 기반시설도 정비해 나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마을을 갖고 나가면 향후 10년, 20년 후에는 아파트 단지에 버금가는 그런 다방형 단지를 저희가 만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한테 이제 사업성부터 의뢰를 해주시면 여러분들께서 사실은 많이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사업성 검토가 여러분들이 비워서 사업성이 안 나오는 게 아니고요. 몇 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지 지분이 많으면 사업성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근데 아무리 개발의 효율이 조모자산 가치가 높이 올라간다 그래도 본인이 대지가 작으면 사실은 자기 부담금이 나올 수 없다라는 거 그거 하고요. 그 다음 대지 형태인데요. 대지 형태가 직사각형이 이런 땅들이 사업성이 좋습니다. 대부분 왜 그 톱니 모양의 그런 땅들이나 다이아몬드 형태 이런 땅들은 사업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끝에 있는 그런 모서리 부분들은 거의 활용 가치가 없는 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잉여 용적 비율입니다. 현재 이제 보통 1990년도에 지어진 빌라 보면은 반지하 있고요. 그 다음 2층이나 3층이나 이제 빌라가 있는데 그런 것들 용적률 보면은 한 180% 이상 되거든요. 그러면 찾아 먹을 수 있는 용적률이 20%밖에 안 됩니다. 근데 신축을 하게 되면 주차장, 1층에 주차장 마련해서 필로티 뛰게 되면 사실은 1:1 재건축도 좀 어려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에 용적률이 100% 넘는 곳들은 사실은 좀 찾아먹을 용적률이 적은 데들은 사업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거 같고요. 그 다음 이제 북측에 도로가 있으면 사업성이 좋아지게끔 되고요. 이쪽은 사선 제한이 도로 중심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근데 북측에 대지가 인접해 있으면 걔도 좀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 땅 형태도 남북으로 긴 땅이 사업성은 좋습니다. 대신 향은 안 좋고요. 왜냐하면 북쪽 꼭지에만 북쪽 이쪽은 사선 제한만 받지 나머지는 안 받거든요. 그래서 동서로 긴 땅들은 이쪽은 사선 제한 때문에 사실 좀 용적률 찾아먹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 대신 좀 향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주택 거래 가격이요. 네, 여러분들이 일반 분양분 주택을 비싸게 팔아야지 사업성이 좋아지죠. 그런데 주택 거래 가격이 낮은 지역은 건설 비용은 어차피 비슷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낮은 지역은 사업성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좀
운영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공사가 대부분 보면 사업성이 저희 공사가 하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유형이 이제 사업성이 양호한데 자연 정비하기에 굉장히 좀 어려우신 분들이나 아니면 사업성이 부족하더라도 주민들이 일부 부담해서 가시겠다는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기술적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저희 원활하게 사업 진행이 가능한데요. 사업성이 부족한데 자기 부담금 내기가 좀 어렵다든가 그 다음 맹지의 면에 있는데 도로 비용 부담 같은 거를 전혀 안 하시겠다 이런 분들은 저희 공사가 참여해도 좀 사업 진행이 어렵고 추가적인 어떤 그런 제도적이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 공사에서는 이거 말고 마을자산 화요일이든가 공동체 주택 공급이라든가 이러한 도시지정 사업도 하고 있고요. 또 집수리 지원 서비스라든가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와 같은 주거복지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개의 주거복지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각 부마다 한 개씩 해서 주거재생센터를 설립을 해가지고 설립을 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해서 서울시 재생사업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SH공사 도시재생본부의 이원철 부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중공업 지역이고요. 오른쪽은 주거 지역인데 예전에 이제 70년대, 80년대 하면서 구획정리 사업을 했던 지역이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지금 이제 주차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습니다. 근데 뭐 해지 지역도 있고 아닌 지역도 있지만 요즘에 이제 건축업 하시는 분들이 아마 집 하려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 보면 집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겠습니까? 뭔가 하면 남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그냥 팔고 떠나시기보다는 나름 정들고 지역에 이제 주민분들 아시는 분들 많으니까 SH공사 이런 데 좀 요청해서 우리가 한번 직접 해보자 해서 더 살기 좋은 마을 만들자 하는 것이 가장 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좀 감안해 주시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이렇게 손 드시면 저희가 좀 마이크 준비해서 이렇게 할게요. 그 개발을 원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범위가 큰 뭐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경력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러니까 뭐 일일이 주민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기가 곤란하니까 좀 뭔가 대화할 수 있는 좀 장소 아니면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초등학교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혹시 시흥 1구역이나 시흥 2구역에서 오신 분 얼마나 되실까요? 많으시네요. 여기 계신 분들끼리 이 연락처가 사실 개인정보다 보니까 연락처 좀 이렇게 좀 나눠서라도 여기 오신 분들만이라도 한번 좀 자리 한번 마련하죠. 그래서 좀 저희가 이제 거의 시흥 5동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 시흥 1구역이나 2구역 해제 지역이. 그럼 시흥 5동에 저희가 이제 이러한 유사한 설명회도 하러 지난번에도 갔었어요. 주민센터에. 그럴 때 좀 이렇게 같이 참여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좀 논의하는 게 더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가 사실 여러분들도 다 바쁘시니까 되게 어렵긴 하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해제 지역에서 오신 분들 연락처라도 이렇게 적어두고 가시면 저희가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또 드려서 한번 이렇게 모임하는 자리를 좀 가져보겠습니다. 다만 이들을 드릴 수 있는 것이지 이건 재개발을 뭐 다시 추진을 해야 된다 안 된다 이런 어떤 가치 판단의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전에 시흥 1구역, 2구역의 사업 계획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 여건에 비해서 되게 개발을 많이 허용해 준 케이스였어요. 근데 이제 그 구역 해제가 결국은 주민동의 50% 이상에 의해서 법정 절차로 갔다 보니까 그러한 사업을 다시 그렇게 재개하는 것은 현재 구조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좀 작게 블록 단위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주민들, 소유자분들 같이 좀 이렇게 의견 모아서
SH공사에도 요구하고 그런 것들을 좀 구청에서도 같이 좀 지원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혹시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 또 궁금하신 점이나 이렇게 있으시면. 사실 이 사업성 분석이라는 것 자체가 아마 시흥 1구역, 2구역에서 오신 분들이 많으시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사업성 분석, 그게 이제 뭐 추정 분담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재개발, 재건축 아니면 이렇게 공동주택을 새롭게 지으면 내가 얼만큼 돈을 부담을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사업의 관건이 될 텐데요. 사실 시흥 1구역, 시흥 2구역에 대한 추정 분담금 검토도 2013년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역에서 설명회도 이렇게 있고 했었는데, 나름 그 사업성이 나쁘지 않은 수치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이런 자리들을 통해 가지고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판단하시고, 이 또 감정적인 부분이 아닌 객관적인 걸 갖고서는 좀 이 의견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고, 이런 사업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거보다는 사업성이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형태의 이 싹 밀어서 하는 재개발 사업은 지금 현재의 구조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블록 단위라도 그렇게 하는 부분들을 좀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이제 질문하고자 했던 부분은 사업성 분석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그 사업성 부분, 사실 혹시 영일빌라에서도 오신 분 계신가요? 영일빌라에서 주민대표분들 연명 이렇게 내셔가지고 민원도 서울시에도 내시고, 그 다음에 국토부에도 내시고, 저희 구청에도 내시고 하셨어요. 질문은 뭐냐면은 그 사업성 분석과 같이 맞물린 부분인데, 그 아까 SH공사의 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경우에 평균 7층 이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평균 7층 이하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 이제 용도 지역과 또 같이 맞물려 있는 제약 요소들이 있을 텐데, 그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통해서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은 혹시 없나 좀 궁금합니다. 용적률 완화받을 수 있는 게 내년에 갱신 및 소규모 주택 특례법이 시행되게 되면 임대아파트를 전체 용적률의 뭐 20% 이상 공급을 하는 계획서를 내시면 아마 어느 정도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좀 많은 사례가 혜택은 안 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보면 7층 이하로 묶여 있고 이런 데들은 사실은 좀 찾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대부분이 다 1조권 사선 제한 때문에 그런 혜택이 있더라도 용적률 찾아 먹을 수 있는 지역은 이제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일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세분이 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많이 지금 좀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건 빌라는 오래되어 있고 뭔가 이제 좀 공공기여라도 같이 좀 섞어가면서라도 용적률 완화 이런 것들을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고민들, 그 다음에 현재 용도지역 상태에서라도 이 사업성이라고 하는 어떤 추정 분담금 이런 것들은 얼마나 될까 하는 부분들도 이번 기회에 SH공사에게 좀 부탁을 해서 그런 제도들 한번 좀 계략적인 검토례로 좀 이렇게 부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 가운데 마이크 좀 주실래요? 서울형 자율주택 정비 사업에 있어서 공동 지주 사업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공동 지주 사업으로 현재 법 시행 전에는 이제 내년에 특례법이 시행되게 되면 SH공사하고 주민 여러분들하고 공동 사업 시행으로 되시고요. 그런 게 전에 이제 법 시행되기 올해에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시공사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인허가를 들어가는 지주 공동 사업 방식으로 간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업 방식이 특례법 이전하고 이행하고 조금 틀리다라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도 특례법에 의해서 아마 진행하시는 걸로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어느 지역인지 간단하게만 좀 소개해 주시죠. 뉴타운 해지된 2구역에 살고 있습니다. 예, 보니까 연일 빌라가 대단히 유명하네요. 그래서 연일 빌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실 뉴타운 때 용적률이 258%였어요. 그리고 32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업이 사실은 취소가 됐습니다.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고, 또한 취소가 되다 보니까 연예빌라는 지금 종수가 1종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 협정 말씀을 하셨는데 1종하고 2종하고 협정을 해서 건축을 하게 되면 동의율은 몇 프로인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용적률을 인센티브 20%를 받을 수 있다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가능성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 답도 조사에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종하고 2종하고 합치는다는 거는 어떤, 그러니까 종이 다른 필지를 서로 합필해가지고 협정을 맺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합필해서 하는 겁니까? 아, 협정해가지고 하시는 거야? 협정하게 되면은 아마 종이 예, 아마 그 통합해가지고 평균에서 할 겁니다. 1종과 2종을 면적으로 통합해가지고 용적률을 산정하게끔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용적률을 완화받는 거는 일단은 예, 법상으로는 용적률을 완화받고 대신 1조건 사선 제한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1조건 사선 제한 범위 안에서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고 대신 이제 통합심의 조건이 해지가 되고 나니까 지금 용적률이 150%가 그 대입이 90%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어느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가능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예, 기존 용적률에 대해서 통합심의 통과할 때는 기존 용적률에 대해서 20% 이내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사업성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1조건 사선 제한 같은 게 여유가 있어서 그거를 다 찾아먹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용적률 인센티브를 다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법적인 사선 제한, 1조건 사선 제한 안에서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1조건 사선 제한은 여러분들 대지의 북측이 있지 않습니까? 예, 북측 경계선에서 예, 여러분들 북쪽에 있는 집에 그 햇빛을 잘 들게 하기 위해서 일정 간격을 갖다가 띄고, 그 다음에 9m 이상에서는 해당 거리의 2분의 이상, 높이의 2분의 이상을 띄게끔 하고 있는 그런 그 사선 제한법이 있습니다. 1조건 사선 제한, 북측 1조건 사선 제한.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그 이제 북측 1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보통 아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예전 도로 사선 제한이라는 거는 없어졌고요. 그 북측 방향으로 1조건 제한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남향을 선호하지 않습니까? 남향을 선호하는 건 결국은 해가 들어오게끔 하는데, 내 북쪽에 집이 있는데 대지를 바로 북쪽에다 바로 붙여가지고 지으면 나는 남쪽으로 공간을 띄우지만 뒷집은 확 막혀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건축법령에서 룰을 갖고서는 일정 거리 이상 띄어서 지어라, 그런 개념이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건축협정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한 집은 지을 수 있지만 뒷집은 뭔가 도로가 비좁다든지 도로가 접해 있지 않다든지 뭐 이런 것을 할 때의 쓰는 제도다 보니까, 지금 아까 질문하셨던 2종과 1종의 합치는 그런 형태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재건축 사업인 겁니다. 이제 협정이라는 의미보다는. 그러니까 그 이제 2종 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와 1종 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와 이런 어떤 동의에 의해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영일빌라에서 말씀을 아까 많이 하셨는데 혹시 영일빌라에 한번 오신 적 있습니까? 예, 영일빌라 간 적 있고요. 그 북측의 도로가 접해서 아까 SH공사의 부장님 말씀하셨던 북측의 대지 여건 뭐 이런 것들로 보면 필지 형태나 대지 여건 자체가 불리하지는 않은 편이죠. 그러니까 북쪽에 바로 집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동의율은 몇 프로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경우에는 80% 이상이
이러한 그 법령에 의한 사업 방식에 따라서 동의 요건들이 각기 좀 다릅니다. 만약에 협정 사업으로 건축 협정으로 하기에는 100%입니다. 건축 협정하고 자율주택 정비 사업은 주민 합의체 방식이고요. 그거는 주민 여러분들 100% 동의하에 추진이 되고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80% 동의하에 추진되고 매도 청구 나머지는 가능하시겠는데 내년 2월 됐습니다. 저기 아까 이제 좀 이제 설명하는 자리 이렇게 좀 같이 논의하는 자리 가졌으면 좋겠다고 제안 주신 선생님도 있고 해서요. 들을 보면 주거가 400%라는 거는 살기가 불편한 동네가 되는 겁니다. 롯데캐슬 지금 이 고층 아파트 지어진 데가 용적률이 몇 %일까요? 되게 빼곡하게 보이지만 그게 299%입니다. 용적률이요. 그러한 어떤 그 지역의 주거 여건상 그런 주거에 더 불편함을 가하는 그런 용적률은 제어를 해야겠다 하는 그 서울시 정책상 조례로 좀 강화해서 용적률을 250% 이하로 둔 것이고요. 다만 일부 이제 어떤 주거 공급의 필요성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뭐 역세권, 뭐 임대주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이제 완화하는 그런 좀 규정들을 두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가 뭔가 땅 소유자로서 이제 분양하고 하기에는 용적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역 상황을 생각을 하면 주거 용적률을 그냥 무작정 허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게 이제 서울시의 정책이고, 그 이제 서울시내 이제 저희 금천뿐만 아니라 모두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가산동 디지털단지 5거리는 지금 상업지역도 일부 있습니다. 뭐 사실 상업지역이면서 모텔,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모텔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고 먹고 마시는 데들도 있죠. 근데 이제 판매기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큰 덩어리의 땅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오히려 시형대로변에 플러스 빅마켓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좌우지간 지금 가산동 디지털단지 5거리 일대는 서울시에서 도시개발계획상에 광역중심이라고 하는 데서 도시공간 그 구조상 위계를 좀 높여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좀 기회 삼아서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중심지 기능들이 당장 뭐 1, 2년 새 5년 내에 이렇게 확 바뀌지는 않습니다만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그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있을까요? 지금 8시 반인데요. 당초에 가지고 제출한 게 있지 않습니까? 구로역부터 해가지고 우리 석소인강까지 지하 작업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장기적인 플랜에서 서울시에서 좀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예, 그다음에 또 질문 맞아요. 바꿔서 답변 전해드리겠습니다. 국산 이동이 건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신안탄선 그게 굉장히 관심거리고, 그 전에 매스컴에서 봤을 때 2017년도 하반기면은 아마 공사 시작될 거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 지금 궁금합니다. 서울 분야 쪽 의회 의원님이시라요? 서울시의원 오봉수입니다.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가림봉 5거리 이제 남수람도를 지하차로 하든가 아니면 디지털로 구로동에서 수치를 다니는 방향으로 지하차로 하든가 그런 요구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서울시에서는 가리봉 균형발전 촉진지구 개발했을 때 그 이익금으로서 해서 남부순환도로 지하차도를 하라 그렇게 계획을 적어줬었는데요. 사실 균형발전 촉진지구가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 지하차도 계획은 없고요. 그런데 그게 가리봉 5거리에 있는 남부순환도로 고가를 구로 고가라고 합니다. 근데 구로 고가를 올해 뭐 철거를 한다고 계획 발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금천구하고 저하고 상의를 해서 남부순환도로 구로고가차도 철거를 하면 안 된다. 교통 대책을 분명히 세워놓고 철거를 하든 그렇게 해야지 현 상태에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우리 독산 사거리에서 시흥대로 독산 사거리에서 5거리 방향으로 가는 도로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 가는 차들이 직진이나 좌회전이나 우회전이나 또 이 약간의 그 직진으로 해가지고 옆길로 남부 사람도 옆길로 해가지고 이 오거리에 정체된다고 해가지고 가산 동사무소 있는데 그 부분에서 마리오 방향으로 가는 차들은 좌회를 시키고 또 남부순환도로 가는 방향은 동사무소 앞에 그쪽에서 우회를 시켜가지고 남부순환도를 타라. 그래가지고 이건 교통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냥 뭐는 그냥 서울시에서 무슨 모든 고가도로 때려 붓고만 보자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건 안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고가차도 고가도로 철거는 안 할 것입니다. 당분간은요. 근데 지금 거기 오거리 부분의 일부 그 건물 가진 분들은 지금 왜 고가도로 차도를 철거하는 게 고가도를 철거하는 게 상권에 살지 않느냐 그렇게 하시는 분들 좀 의문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거기 지금 현재도 남부순환도로에서 마리오 쪽으로 가려고 하면은 출퇴근 시간에 약 한 30-40분 걸립니다. 그 한 500m 되는데요. 그리고 또 토요일날 한 10시에서 뭐 한 12시, 1시 정도 차가 굉장히 많이 밀립니다. 거의 뭐 한 30분씩 걸리는데요. 거기 고가도를 교통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지하차도 남부순환도를 지하차도 해주든가 아니면은 디지털로 지하차도 해주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고 난 뒤에 계획을 적어놓고 고가도를 철거해야지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는 철거하면은 피해는 우리 근처 구민들이 고스란히 본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고요. 지금 국철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7개 그 기초단체들이 공동으로 해서 20만 명 이상 서명을 받아서 국철지화를 지화를 하는데요. 사실 이 정부에서는 또 지금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실안산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안산선 저희가 주기착공을 위해서 부당히 노력을 했는데 사업의 걸림돌이 지금 생겼습니다. 저희가 이 전년도에 거의 사업 제안을 했고 올해 사업자 선정이 됐는데 사업자 선정이 된 회사가 어떤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회사가 된 것이 아니고 다른 회사가 이렇게 큰 소재를 해가지고 이렇게 2차에 참여해가지고 선정은 됐는데 이의제기를 이렇게 대형 건설회사에서 이의제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사업자 선정이 재선정을 해야 할 그런 단계까지 와 있어가지고 올해는 착공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윤 국회의원님이 말씀하셨고 저도 차승 총장님과 강부덕 씨원처 오봉수 이렇게 같이 공동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실안산에서 올해는 착공을 하고 빠르면 내년 하반기 정도는 가능하지 않느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실안산선 착공 이렇게 사업을 원활하게 가기 위해서 좀 많은 모든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주시면 진행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이크 잡으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과거에 이제 2005년도에 이제 뉴타운 집중 지정 그때부터 참 주민들이 미래를 많이 갖고 계시는데요. 이미 뉴타운에 대해서 미래를 좀 이렇게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전기업체라든가 이런 그런 데서 이렇게 보면은 대단위로 이렇게 크게 개발을 하면은 많은 이익이 오느냐, 이렇게 토지주들이 많은 이익을 받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분담금 추정 예산 내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부담 받고 내 이익을 보려고 그런 생각을 이미 버리시고 주변에 이렇게 뭐 어떤 이게 반이든 아니면 통이든 주민들이 모여서 협의를 해서 이 재건축 재개발 특히 이제 가로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사업 기간이 굉장히 짧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같이 찾아서 주민 동의를 얻는
같이 협의해서 얻어가지고 뭔가를 이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우리 금천구에서 우리 서울시에서 여러분들 그 주민 동의만 얻어지면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부담 없이 이렇게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요. 언제든 이렇게 우리 도시계획과나 이렇게 문의해 주시면은 안내히 잘 설명해 드리리라 생각합니다. 예, 좋은 시간 되십시오. 저기 마지막으로 꼭 부탁드리는 건데 그 설문지 아까 들어오실 때 이렇게 드린 거 있거든요. 조금 시간 관리를 혹시 안 하신 분 있으면 좀 이렇게 체크해서 꼭 주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10분 이상만 좀 이렇게 모아서 한번 같은 논의들을 해보자 하는 분들이 있으면 주민센터를 통해서나 아니면 저희 도시계획과로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어떤 것들이 궁금하다는 게 미리 좀 말씀해 주시면 좀 공부해서 저희 거에서 말씀 못 드릴 것 같으면 다른 거라도 붙들고서 이렇게 찾아가든지 아니면 저희가 뭐 공간을 마련해서 저희 지역에서 이제 구청에서 얘기를 하든지 뭐 그런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럼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발표해 주신 그 서울시 담당 팀